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절대적 상관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분명히 상방으로 압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강력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냥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한 30만 달러까지도 가격이 갈 수 있다. 저는 관세가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조차도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그래봐야 비트코인 절반 수준으로 오른 건데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려들면서 홈쇼핑에서 금을 팔고 바이 앤 홀드, 사고 이제 팔지 않는 거죠. 4년 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자산 자체는 가치 투자를 하기에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서 평생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비트코인 그런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1일마다 그냥 비트코인을 4년 동안 DCA 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40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계좌가 불어나 있는 거예요.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는 단순히 이제 코인 투자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코인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이디어나 이런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명동에서는 이미 화폐예요. 나는 루블 불안해서 못 받겠다. 그래서 비트만 받으세요. 아니면 이런 테더 이런 것들이죠. 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뭐, 책 쓰느라고 또 네. 많이 시간을 할애했고,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또 1억 6천 이상까지도 오르면서, 네.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또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잠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시황을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돌파했다가 한 9%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또 혹자는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이클 종료된 거 아니냐, 네. 불안해하시는 목소리들이 네.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더 떨어지는 거야, 뭐, 확률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아. 이제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 끝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인데, 저는 사이클이 전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요 핵심적인 지지율들을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50일 이평선에서 이번에 지지를 받았거든요. 50일 이평선은 정말로 단기적인 전망을 얘기하는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뭐 50주 이평선이라든지 또는 20주에서 21주 이평선이 있는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든지 이런 주요 지지들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사이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단지 이제 단기적인 전망으로서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 같은 것들은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혹시 단기적인 주의할 사항은 뭐예요?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지난 얘기긴 하지만은 비트코인은 지난 7월부터 지금 1년째 월말 월초에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몰려있는 구간에 항상 리스크 오프 약세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게 그냥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앞을 내다보면은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8, 9월에 항상 여름 약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8월, 9월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또 그 혹자들은 반감기 다음 연도에 8, 9월은 또 괜찮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네, 반감기 다음에 8, 9월은 정확히 얘기하면 8월이 괜찮았고요. 아. 9월이 좀 안 좋았죠. 아. 하지만 3분기 전체로 보면은 반감기 다음에 3분기는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반복된다면 이번에 그럴 확률도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확장의 타이밍이 뒤로 미뤄지면서 지금 사이클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이클의 타이밍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연장돼서 진행이 된다면 반감기 다음에 3분기의 타이밍도 뒤로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반감기 다음에 3분기가 항상 좋았던 이유는 반감기 다음에 연말에 사이클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다음에 3분기는 항상 포물선 상승이 정점으로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던 거고, 이번 사이클은 조금 길어진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반감기 다음에 해 3분기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여름 약세가 진행되는 비트코인의 일반적인 3분기의 흐름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좀 뷰로서 좀 주의할 점을 좀 언급해 주신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게 책 제목이 2024년 1월 25일,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 정도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격을 봤더니 4만 불이더라고요. 진짜 지금 보면 꿈의 숫자인데 거의 5천만 원, 5,500만 원.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3배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을 쓰셨습니다. 이건 또 어떤 좀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처음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얘기한 거는 이제 슈퍼사이클 책 나오기 거의 1년 전이고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이 있죠. 멘탈 클럽이라고. 네. 거기서는 3년이죠. 3년 2월 정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딱 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나오기 1년 전부터 얘기를 한 네. 거고, 그 당시 가격은 $10,000대. 어. 네. 그 하나로는 2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최고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7배 정도가 이미 2년 동안 상승을 한 거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처음 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얘기했을 때 지금 같이 가격이 7배나 오른 그런 그 미래의 얘기들은 다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빈 땅에서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 그다음에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산에 대한 가치와 그 자산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자산의 가격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더라도 그 앞날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지금의 가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가격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쓴 것도 그러한 것 전망들을 알려드리기 쓴 거고,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네. 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1년 후에 2026년에 대한 전망을 미리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을 적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2025년 4분기 때, 3분기 때 폭발적 상승이 있고 4분기 때 좀 마무리되면서 2026년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하락기에 들어가는 게 원래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이클이 그럼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1년 반 전에 예고한 사이클은 이제 기존의 사이클들의 가장 평균적인 그런 흐름을 그대로 따랐을 맞아. 때의 전망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매번 사이클마다 사이클의 세세한 모양과 기간은 다 달랐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확장의 시기가 상당히 뒤로 지연되면서 사이클 길이가 정상적인 길이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고점 지표들이 아직 충분한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클이 훨씬 더 길게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 사이클이 전망될 확률보다는 내년 1분기나 2분기,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내년 2분기 정도에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1억 6천인데도 내년 2월이면은, 내년 2분기면은 기간이 상당히 남았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지금 조금 뭐 진입을 해도요? 네, 사이클 자체가 연장이 되었고, 그만큼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것이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전제 하에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화되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도 사실 수익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군요. 아까 유동성 지연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금리 측면인 건가요? 금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유동성의 확장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굉장한 저금리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동성도 확장 사이클이 한번 리셋이 되면서 대략 4년 주기 정도의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게 비트코인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의 공급 사이클, 비트코인의 공급 측을 담당하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수요 측을 담당하는 유동성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더 확실한 비트코인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동성 사이클이 정상적인 길이보다 확장기의 출발 시점이 뒤로 지연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기와 고용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타이밍이 일반적인 길이라면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뭐 반년이나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확장기에 들어간 게 이제 막 한 5, 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장 사이클도 한번 들어가면 1년 반에서 2년은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은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지속된다고 할 때 비트코인 역시 유동성 흡수제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서 앞으로 상승기가 조금 더 연장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경기 고용 이게 굉장히 좋다고, 나름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7월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7월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한 1년 이상의 고용 지표가 전부 다 경신이 됐는데 대부분 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강했던 고용이 사실은 신기루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안 내리고 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이 아직 충분히 강한데 물가도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있느냐였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를 더 이상 펼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고용보고서 하향 조정이 있기 전까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40%가 채 안 됐습니다. 여전히 9월도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높다고 본 거죠. 근데 현재는 그게 어떻게 바꿨냐면 9월에 금리 인하될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 인하 전망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경기와 고용이 너무 강했어요. 이게 너무 강하면 금리 인하 전망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요. 반대로 너무 나빠지면은 이제는 반대로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기조는 골디락스가 아니었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이번에 고용이 하향 조정되면서 그 뜨거웠던 거에 어느 정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열을 냉각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골디락스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금 더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막 5월하고 6월도 수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의 거를 막 수정하고 원래 그러는 건가요? 근데 원래 그 모든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물가라든지 각종 모든 지표들은 수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금리가 4.25에서 4.5 요 사이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1억 6천이라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도 2024년 하반기인가요? 3분기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한 3차례 됐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 거의 2배 됐던 걸로 50%? 에서 거의 80% 이렇게 오른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다. 네, 비트코인과 유동성의 상관관계는 거의 절대적이고요. 80%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그냥 정확히 같이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히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글로벌 자산이니까.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연준의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다른 나라들도 지금 무역이 안 그래도 지금 관세 때문에 무역 힘든데 환율에서 마저 불리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예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통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절하해서 상대적으로 수출이 용이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어떻게든 만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더 확장되게 되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안 맡기고 대출은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니까. 그렇게 유동성이 풀리면은 그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대략 한 12주에서 14주 정도의 지연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가 지나면은 위험자산 시장으로까지 흘러들어오죠. 그 돈이. 댐 위에서 상류에서 물을 딱 방류하면은 당장 하류까지 도달하진 않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하류로 도달하죠.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절대적 상관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아마 분명히 상방으로 압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이 필요했던 거군요. 레이 달리오랑 막 일론 머스크나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이런 데서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요. 큰 하락이나 폭락이나 지금 또 S&P나 나스닥이 또 좋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큰 일이 생길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 부채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채권 금리가 막 상승한다거나. 국가 부채가 터지면은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락을 할 확률도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단순히 미국채만을 이제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 세계 나머지 모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채권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할 확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국가 문제, 부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좋은 일이죠. 부채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그 화폐로 가격이 표시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 특히나 주식처럼 기업의 실적과 같은 현금 흐름과 같은 다른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유동성 흡수제 역할을 하는 상품 자산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큰 비트코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단기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부채 문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최고의 호재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국가 부채 문제에 지목하면서 기사로 보니까 3년 안에 심장마비가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금과 비트코인을 한 15% 담으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고요. 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이제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화폐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거는 탈중앙화된 상품 자산이거든요. 상품 자산의 최고 왕과 현재로서는 2등이 금과 비트코인이잖아요. 보수적인 포지션을 운영하는 투자자라면 금을 많이 가져가야 될 거고, 리스크 감당 가능한 투자자라면 비트코인을 많이 가져가는 게 국가 부채 문제에서 오히려 가장 안전한 해법이겠죠.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 또 한 명 있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네, 맞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이번에 9만 달러 네. 밑으로 떨어지면 많이 살 거라고만 네. 그러시던데. 네, 그러니까 국가 부채 문제는 오히려 상품 자산에게서는 장기적으로 최고의 호재예요. 물론 단기적으로의 어떤 뭐 이슈가 터졌을 때 위험 자산, 특히 위험 자산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는 비트코인의 지위나 대체 자산 또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그런 느낌이 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점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이제 국가급의 참여들이 발생을 하겠죠. 시가총액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은 금과 비슷한 성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왜냐면 기본적인 특성은 같아요. 비트코인이 금과 똑같은 상품 자산이나 금은 안전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역사의 부재. 금은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15년밖에 없다는 거. 또 하나는 시가총액 규모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그 차이로만 비트코인이 현재 위험 자산인 거지,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은 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디지털 골드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4년 1월에 나왔던 그 책이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되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불과 한 1년 6개월 지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이 나와서 다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많이 자라난 것 같아요. 고작 2년도 안 된 네. 시점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맞아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고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 일이 겨우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1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가격적으로 보면은 뭐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기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죠. 이걸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전통 금융의 비트코인이 완전히 표용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은행들이 참여하게 된 시점, 비트코인 법안이 지니어스 액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것은 1년 반 후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다음 사이클부터 본격적인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은행들도 참여가 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이 완전하게 전통 금융에 표현돼서 하나의 새로운 자산군으로서 성립이 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전 세계 자산의 1% 수준 비트코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20에서 30년 안에 저는 5에서 10% 수준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성장을 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5배, 10배 딱 그렇게 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현재 시가총액상 비트코인은 정확히 얘기하면 1% 수준의 비중도 아니에요. 현재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규모가 1,000조 달러인데 비트코인 2조 5천억 달러 수준이잖아요. 그 얘기는 1,000조 달러 1%가 10조 달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2조 5천억 달러니까 0.23% 수준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향후 저는 5에서 1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1,000조에 10% 이렇게 따지는 거군요. 20에서 30년 후에 자산 시장은 1,000조 달러 규모가 아니겠죠. 더 커지니까? 자산 시장도 매년 6에서 한 7% 정도 성장을 하니까 그때가 되면 자산 시장의 규모는 4,000조에서 5,000조 달러 규모가 되겠죠. 한 5,000조 달러의 10%라고 하면은 500조 달러잖아요. 네. 현재 2조 5천억 달러니까 네. 가격적으로 보면 200배 정도 상승을 하겠죠.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할 겁니다. 정확히 뭐 몇 배가 될지는 당연히 신이 아닌 이상 현재 시점에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또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도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지금의 주식, 그다음 부동산, 채권, 그다음에 뭐 머니마켓 이런 것처럼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포함이 돼서 거기서 일정 부분의 포션을 반드시 가져갈 거고, 5%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 대비 뭐 100배 정도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자산이다, 완전한 블루오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니어스법 통과되고 한 1년 반 정도 후에 이제 은행에 그 거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일각에서는 뭐 매트 호건이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은 오지 않을 것이다. 4년 반감기 사이클은 깨졌다. 이제 중요한 건 장기 우상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들이 이제 극에 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일부 사람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1년 후 정도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면 뭐 한 3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옆집 아저씨도 갑자기 비트코인 이제 영원히 오른다 이런 말 할 거거든요. 그때 팔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작가님이 보실 때 베어리시, 뭐 스탠다드 베이직, 불리시 해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충분히 20만 달러 이상 보수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20만 달러가 되면 하나로 치면 김치 프리미엄도 또 붙는다고 하면 3억이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와. 저는 이걸 근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맞아요. 해왔어요. 정말로 강력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냥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한 30만 달러까지도 와. 가격이 갈 수 있다. 그럼 하나로 뭐 4억에서 5억 사이게 되겠죠? 네, 그 정도 가격은 이번 사이클 정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본다고 할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그래 전부 매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 좀 좋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네. 내가 비트코인을 중단기적으로만 보고 접근한 사람은 당연히 사이클 내에서 다 매도를 해야 될 거고 반대로 나는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자산으로서 보고 몇 년 안에 팔 생각이 없다. 몇 년 안에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이번 사이클에서 꼭 팔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팔 필요가 없겠죠. 그게 사람마다 비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1억이 전부 몇 년 안에 팔 생각이 없는 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그 중에서 50%는 몇 년 안에 팔 생각이 없는 돈이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 꼭 팔아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가져가면 되겠죠. 반면에 나는 한 80%는 몇 년 안에 필요한 돈이다. 그러면 그 돈은 다음 사이클 전에, 왜냐면 사이클 기본 길이가 4년 되니까. 그럼 다음 사이클 전에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팔아야겠죠. 네. 그거를 자기가 잘 생각을 해봐서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몇 년 안에는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돈인지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한 7에서 80% 정도는 매도를 하고 2에서 30% 정도는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자산으로서 굴려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책에 보니까 온체인 데이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교차로 봐가지고 그 가격의 정점 그리고 정점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서술해 네,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여쭈고 싶은 게 2004년에 금 ETF 통과되고 나서 금값이 10년, 20년 장기 우상향했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도 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장기 우상향하지 않았고 2012년 정도까지 한 8년 정도 상승하는 동안 중간에 1년 정도 30% 넘게 하락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금이 30%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의 충격이 만약 비트코인에게 온다면 아마 7, 80% 하락할 거예요. 4년 오르고 30% 하락하고 4년 또 오른 거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생각하면 4년 사이클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2012년부터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 안 올랐죠. 그 기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비트코인이 금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지만 최근 1년간의 상승률이 30%대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1년간의 상승률이 거의 80%예요. 심리적으로는 금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물론 자산 규모를 생각한다면 금의 30몇 %가 비트코인의 80%보다 더 엄청난 건 맞죠. 하지만 금이 그렇게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1년간에 가장 많이 상승한 메이저 자산은 결국 또 비트코인. 그렇군요. 작가님, 그러면 이번 올해 상반기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관세 이슈잖아요. 관세 이슈는 지금 거의 종료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불확실성은 사실상 소멸이 된 거라고 봐야 하고, 문제는 관세가 이제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다 적용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몇 달 후 정도에 나타나는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중요해지겠죠. 이제는 불확실성이 아닌 확실하게 나오는 데이터에 따른 이제 영향이 시장에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락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까요? 불확실성은 일단락됐고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거군요. 혹시 관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좀 비롯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작가님께서 보실 때는 미국이 이기고 있다? 뭐 중국이 이기고 있다? 이럴 때 좀 판단이 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패권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수년후를 당장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1년 정도 남은 사이클을 보는 거잖아요. 사이클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관세가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 분명 10월, 11월, 12월 돼서 경기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고용과 경기가 더 악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낮춰야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저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요. 일회성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판매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높아질 수 없어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결국은 기업들이 흡수를 해야 돼요. 기업들이 흡수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마진을 낮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진을 낮추게 되면 실적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실적이 떨어지면은 고용을 줄여야겠죠. 고용을 줄이면 소비가 줄겠죠. 경기와 고용의 악화가 나타나면 금리, 오히려 부양책을 펼친다든지 금리를 낮춘다든지 해서 유동성을 더 풀어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2026년부터 그 유동성 확장이 본격적으로 더 강력해지게 되면 이번 사이클 최후반부에는 오히려 관세로 인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4.25, 4.5 수준에
수준에서 진짜 막 3%대까지도 떨어질 수 네, 뭐 내년 초만 돼도 3%대로 갈 거고 내년 중반 정도 되면 거기서 몇 차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안 돼서 금리를 인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가 악화되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그거를 기업이 감당해야 되니까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수순이다. 네, 이렇게. 금리는 무조건 고용이 나빠지고 경기가 무너지면 금리는 낮춰야 되고요. 인플레이션도 그래요.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돈줄을 줄여서 그 영향이 소비자에까지 가고 나면은 소비자도 소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내려가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하향과 함께 금리 인하가 이뤄지죠. 경기 침체 걱정이 될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위험자산 시장에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지금 기관 투자자가 대거 진입을 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한 6월 정도부터 지금 2달 동안 대략 뭐 한 일주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더리움으로 기관들의 수요가 강력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알트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8, 9월이 위험자산 시장 안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다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비트코인 당연히 좋겠지만 오히려 알트코인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강력한 선포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SEC가 이제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과 맞물려서 폴 애킨스 의장이 취임을 했고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 친 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고요. 더욱더 강력하게 기관들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고 개인들의 일방적인 감정에 의한 알트코인 상승이 아니라 기관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알트코인 시장 전반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펀더멘털적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트가 증권이 아니다 얘기도 하시고 연말에 좀 그럼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걸까요? 연말에 기대를 하려면 일단은 8, 9월에 위험자산 약세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오히려 연말이 더 기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여름에 이번이 다른 시즌과는 다르게 여름에 뚜렷한 조정이 없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10월, 11월 돼서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운 연말을 보내기 위한 준비하는 수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잘 서술해 주셨잖아요. 큰 틀에서 알트코인 투자의 원칙을 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알트코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알트코인의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무조건 50% 이상 가져가야 하는 거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장인 이더리움의 비중을 가장 높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가 그동안 안 좋았던 동안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죠. 이더 이렇게 안 좋은데 뭐 이더를 많이 가져가는. 이번에 이더가 많이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졌죠. 결국 그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더가 안 좋을 때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거죠.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 비중을 가장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결국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비트가 좋은 동안 대부분의 알트들이 비트 대비 안 좋았던 것처럼 이번에 본격적으로 알트 시즌이 시작되면은 아마 대부분의 알트들은 이더보다 안 좋을 겁니다. 정말 모멘텀 좋은 일부 알트들은 이더리움보다 수익률이 좋겠죠. 하지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알트들은 결국 이더리움보다 별로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더리움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 알트들도 어느 특정 알트에 절대 몰빵해서는 안 되고 섹터별로 여러 다양한 알트들을 아무리 못해도 뭐 한 10개 정도는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서 평균으로 승부해야 되고요. 알트는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오른 애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오를 때 분할 매도를 계속해서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리밸런싱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꾸준히 조정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코인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아무래도 그냥 사이클 전반적으로 보고 길게 보고 가져가도 되는 비트코인보다는 위험성과 어려움이 훨씬 크죠. 복잡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 비트마인하고 샤프링크 같은 데가 엄청나게 막 서로 1, 2등 막 다투는 식으로 막 담잖아요. STO나 IWA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앞으로 시장이 막 10배, 15배 막 큰다고 하고 근데 그게 다 이더리움에서 또 많이 발행이 되고 이러잖아요. 이더리움의 미래도 굉장히 좋아 보여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만약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은 아무리 좋은 알트코인이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 사이클 관점에서 보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만약에 사이클이 종료된 후에 비트코인이 60% 하락했다. 그럼 이더리움은 아마 80% 이상 하락할 거거든요. 그러한 변동성도 견딜 수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은 사이클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구글 트렌드나 이런 거 검색을 해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들어오는 게 맞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과 한 반년, 5, 6개월 전에 금 시장을 보면 이미 정답이 나오는데요. 네. 금은 비트코인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큰 시장이고 기관이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국가들이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죠. 근데 그랬던 금조차도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그래봐야 비트코인 절반 수준으로 오른 건데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려들면서 홈쇼핑에서 금을 팔고 한국 금 김치 프리미엄이 25%까지 올라갔었어요. 네네. 시가총액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트코인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그러겠네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게 개인들이 들어오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이 항상 지금의 상황만 보면서 이번엔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인간의 욕심은 똑같고요. 매번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책에서 목차를 보다가 정말 흥미로웠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투자는 슈퍼사이클 이후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다음 5차 사이클을 좀 염두에 두신 건가요? 비트코인 사이클은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과반수를 훨씬 넘을 때까지 향후 한 20에서 30년 정도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동안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겠죠. 하지만 사이클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뭐 일발역전, 인생 일발역전 하겠다, 일확천금 얻겠다 그런 마인드보다는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이클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다음 사이클부터 이어지는 20에서 30년 동안에 걸친 엄청난 기회예요. 그 기회를 충분히 잡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다라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유튜브 댓글에 1.6억 그래도 너무 비싸다. 어떻게 한 개를 사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언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한 개로 살 이유가 전혀 없죠. 네. 1억 분의 1까지 쪼개지기 때문에 0.000001개만 사셔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개념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도 사실 뭐 어떻게 주저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막 바뀌는 거 아니에요. 1kg든 10kg든 그건 주저하기 마음인 것처럼 비트코인도 1사토시든 1억 사토시 그러니까 1비트코인이든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개념에 전혀 집착할 필요가 없고 그 집착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그냥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환상에 속으시면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배, 200배 클 수 있으니까 수익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으시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의 가격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10년 전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고 지금의 가격을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10년 전에도 아마 비트코인 지금 $100를 넘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렇군요. 그 작가님 스트래티지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스트래티지가 그 2024년이나 2023년? 이때만큼은 폭발적이진 않은 것 같다. 많이 또 실망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스트래티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트코인 재무회사가 당시에는 이제 스트래티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대한 수요가 그쪽으로 다 몰린 거고 또 그 당시에는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주당 비트코인 증가율, 비트코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미래 프리미엄을 지불해서 현재 가진 비트코인 자산 가치 대비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줬던 거고요. 이제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거의 63만 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롭게 비트코인을 10,000개, 20,000개 산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대비 새롭게 늘어나는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자산 가치 대비 높은 프리미엄을 주기가 어려워진 거죠. 비트코인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비트코인 재무회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수십 곳에서 이제 곧 조만간 뭐 수백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이런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도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 초기 중기에 나타났던 그런 엄청난 그 폭발적인 가치 상승은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미실현 이익이긴 하지만 거의 14조, 15조를 달성해서 이게 진짜 역대급 수익인데 주가는 오히려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인정을 해주는 날이 올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에 주가 발표 이후의 일시적인 하락은 전형적인 뉴스의 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2분기가 종료됐을 때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스트래티지의 그런 이익은 이미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미리 올랐던 것이 그냥 뉴스의 파라라가 나온 것이라 보면 되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S&P 500에 편입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췄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이 최근 1년간의 실적이 플러스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누적 1년간의 실적이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S&P 500에 편입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만족됐어요. 그래서 S&P 500에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면은 결과가 나올 건데, 위원회 평가 이후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조건은 다 갖췄지만 편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편입이 안 될 가능성도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편입된 이후에 하루 만에 20몇 % 올랐잖아요. 그것처럼 편입 소식 이후에 가격이 급등할 확률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코인베이스도 최근에 조금 하락은 했지만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었잖아요. 스트레이티지는 오히려 사상 최고가보다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편입이 안 됐잖아요. 편입이 안 돼서. 네. 편입 직전까지는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편입 이후에 일시적으로 또 뉴스의 파라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스트레티지 가격도 이번 사이클 내에서 훨씬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이클 초중기 같은 그런 엄청난 상승은 이제 이 시장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죠. 엔나브라고 그 순자산 가치 있잖아요. 그걸로 좀 따져봤을 때 이번에 어닝콜에서 보니까 2.5 밑에서는 ATM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우리 주가는 아직 되게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인터넷에 보니까 2.5가 얼마 정도가 적정 주가냐 막 계산을 해보신 분들이 보니까 한 600달러 막 이렇게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계산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 가치 대비 기업 가치죠? 그게 몇 배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실 결론은 전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재무회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역사와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거는 적절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스트레티지를 포함한 모든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현재로서는 투기성 포지션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알트 정도? 네, 알트코인과 비슷한 투기성 포지션,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너무 큰 욕심을 버리고 비트코인 투자에 가장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비트코인만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수익성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재무회사 같은 것에 일부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서 조금 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감초 같은 역할로 사용해야지. 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재무회사 같은 거에 너무 많은 포지션을 배분을 맞아요. 하세요. 그거 보면서 불안해하고 투자를 망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말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확실했던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 부분을 언제나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2026년 이번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에서 말씀해 주신 게 사이클이 지연됐다.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 2026년 사이클 이후에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재무회사들 가운데서 무리하게 비트코인을 축적해가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 본 사업은 적자인데 모으고,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파산이 일어나서 도미노식으로 무너져가지고 폭락이 더 큰 폭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폭락이 나올지는 뭐 지나고는 보면은 알 수가 없는 네. 거고요. 비트코인 재무회사라고 하는 전략 자체가 본격화된 거는 이번 사이클이 처음이기 때문에 결국 지나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이클은 저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보고요. 사이클의 끝에서는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폭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폭락 없다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가 많아질수록 저는 더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보고, 시장은 항상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 이것만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 1월에 나왔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그 책을 읽고 그때 한 5천에서 6천 정도에 조금 담으셨던 분들, 공부를 그때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실 텐데, 2026년 지금 이 책을 또 나오게 됐는데요. 이걸 읽으실 독자분들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어도 마지막에 추수를 망치면 다 망치는 그렇죠. 거잖아요. 남은 1년, 뭐 짧으면 6개월, 뭐 길게는 1년이 사이클의 수확을 거두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고 또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수익의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이클 후반부에서 최고의 수확을 거두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이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되어 드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시나리오를 세워봐야 되는데 그 자료나 공부를 하지 않고 세운다는 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쵸. 작가님께서 이렇게 그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지도를 보여드리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내가 어느 모르는 길을 가는데 지도도 본 적 없이 감으로 가는 거라. 그래도 지도를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세우고 가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역할을 해드리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고백하건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그 책 읽고 진짜 많은 공부를 했고 제가 몇 번을 읽었거든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읽고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리고 다음 사이클까지 그쵸. 앞으로 장기적으로 네.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꼭 공부하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비슈사 그 2024년 버전 그 책을 읽었을 때 처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서 1억을 딱 찍었을 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열광하면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 정도 하락했잖아요. 그게 한 6개월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가는 가운데서도 막 비슈사를 읽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 평단가가 한 8천에서 9천 사이 마이너스 될랑말랑하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2배 내야. 두 배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거 비트코인 그냥 모아가고 공부하고 그리고 타에다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책 딱 올렸더니 그 밑에다가 다 사시겠다고. 지금부터 1년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한 1억 6천 넘어 들어오신 분들은 막 지금 마이너스면 진짜 솔직히 되게 슬픈 일인데. 그런데도 계세요.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1년 후에 보면은 또 2배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8천에 들어오신 분은 1년 후에 보면 2배니까 4배일 거고. 맞아요. 그 일이 1년부터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1년 후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때 4배의 상태로 잘 탈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전망을 알려드리는 거고 무조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고 또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그대로이고 시장은 늘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자산도 가져가겠지만 그 안에서도 일부의 그 비중은 사이클 투자를 하면서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모아갈 수 있거든요. 과거 사이클들을 봤을 때 지난 2번의 사이클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대비 사이클 투자를 했던 사람은 8배에서 10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1비트코인이죠. 그래도 뭐 거의 70배, 80배 올랐어요. 하지만 사이클 투자했던 사람은 1비트코인이 아니라 8에서 10비트코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700배, 800배란 얘기죠. 그 정도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장기 투자만 고집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일부 장기 투자 물량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정말로 안 떨어지고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 확률의 게임이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이 반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클 투자를 하는 감각을 익혀두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 여기서 조금 리스크 있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 그 레버리지를 조금 써가지고요.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버리지는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필요한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안 하는 그렇죠. 사람이 없죠. 사람들이 부동산 할 때는 레버리지 위험하다고 안 해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할 때는 레버리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그럼 왜 주식이나 부동산을 할 때는 레버리지 위험하다고 하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 변동성을 감안한 안전 마진을 충분히 둔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죠. 이거를 지능적 레버리지를 하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때는 증폭의 규칙이라고 하고 이제 가르쳐 드리거든요. 네. 지능적 레버리지를 안전 마진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에 변동성이 큰 자산을 대하는 안전 마진을 충분히 둔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을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수법입니다. 과거에 막 한 80%, 90%도 빠졌으니까 레버리지는 뭐 10%, 20%이 정도면은 뭐 안전하다. 그렇게
그렇게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네, 자산의 사이클을 보면서 거시기계적인 환경들을 보면서 상승기에는 레버리지를 가져가고 하락이 예상되는 타이밍에서는 레버리지를 없애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나가면서 하는 거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LTV라 그러죠. 레버리지의 비중도 계속 조절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능적 레버리지인 거죠. 이거를 말만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십 운영하는 데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신민철 작가님의 그 강의도 저도 들었거든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홈페이지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책과 함께 읽으면은 정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아무래도 모든 얘기를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보완하기 위해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만들고 했던 거죠. 맞아요. 그 함부로 이 유튜브 약간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런 거는 잘못 다루면 정말 또 좀 그쵸. 단편적으로 네. 이해하시고 위험하게 네.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된다. 갑자기 막 영끌을 하시거나 그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야지만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작가님 너무 오늘도 인사이트 있는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4년 판도 대박이었는데 26년도 대박 나시기를 바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도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이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이제부터가 정말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사이클을 기대하시면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어제 베트남에서 네.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건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그 크립토랑 가상자산 투자가 되게 활발한 나라거든요. 그 글로벌로 봤을 때 탑 5 안에 드는 나라인데 이제 규제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도 그랬지만 한국도 2017년도 보면 ICO 뭐 스캠 뭐 이런 걸로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피해도 많이 보고 뭔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베트남도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베트남 거래소 를 이제 가장 크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두나무 부회장님 가가지고 이제 베트남의 MB뱅크라고 하는 밀리터리 뱅크 쪽이랑 이제 미팅도 하시고 하나은행이랑도 컨소시엄 해가지고 베트남에 이제 거래소를 만드는 것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근본 이제 행사에서 이제 또 보면은 그 SSI 증권이라고 GM 베트남 행사에서 이제 그 베트남의 가장 큰 증권사 대표님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베트남의 이제 그 가상자산 이 산업이 활발하게 이제 붐업이 되면서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라는 것들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산업이 발전할 때 보면 신흥부자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게러지 같은 차고에서 정말 열심히 코딩하고 이제 이 산업에 정말 그 몸닿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정말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제 베트남에서 붐잉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제 같이 공헌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하고 좀 교류를 하려고 하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베트남 당서기장님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미팅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막 미팅이요? 암호화폐 쪽은 아니고 이제 베트남의 이제 인프라 같은 것들을 이제 하면서 교류하는 것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규제를 또 만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미국의 그 지니어스법 같은 느낌, 우리나라의 디지털 뭐 자산 진흥법 같은 거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저희 뭐 책 제목 자체가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비트코인을 샀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살 예정인데 사실 가격이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은 그냥 우상향하는 자산이거든요. 정말 좋은 자산이고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그 부담감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버블과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버블이라는 얘기는 일단 보면은 나스닥 상장사 중에 비트코인으로 트레저리를 하면서 주가 펌핑을 받았던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로 주가 펌핑이 안 되니까 이더리움도 막 뭐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알트코인 뭐 도치코인을 하겠다, 라이트코인을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장의 버블
버블도 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도 보면은 한 번에 사는 기업들 많이 생기잖아요. 원래 이제 비트코인도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적립식 투자로 꾸준하게 사는 게 좋은데 주가 펌핑 한 번에 받으려고 그냥 한 번에 크게 지르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그런 걸로 볼 때 버블이 끼어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그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자산이고, 상승 여력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트래티지 개인적으로 좋게 봐요. 물론 이제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관세 이슈 있을 때도 현재 가격에서 한 2배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은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보다 낮은 평단가로 갖고 있는 기업이고, 또한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상품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을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정말 올인한 CEO 중에 하나고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은 이번 그 비트코인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이클 때 검증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얘네가 비트코인에 올인한 기업인지 아니면 주가 펌핑을 하려고 했던 기업인지가 많이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트래티지는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작년만 해도 사실 독일이 비트코인 매도했잖아요. 5만 개 정도 있었다가 매도했는데, 기업도 기관도 정부도 어떤 이제 그 흐름들이 있을 때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변동성은 비트코인은 좀 축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살 수 있을 때 더 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이제 뭐 STRC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많이 출시를 또 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이번에 상당히 많았었고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책에서 그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트코인 투자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 네. 방법이 뭐예요? 우선은 두 가지로 여기 이 책에서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거치식 투자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이 앤 홀드, 사고 이제 팔지 않는 거죠.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하기 좋은 기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셀러도 얘기를 했었는데 4년 또는 10년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4년 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자산 자체는 가치 투자를 하기에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하면 뭐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서 평생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비트코인 그런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치식 투자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목돈을, 유통기한이 긴 돈이 있잖아요. 쉽게 옮겨지지 않는 돈을 어떤 시점에 사서 오랫동안 이 자산을 들고 있는 거고, 그게 비트코인에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거치식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기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도 좋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1년 11월 그 당시 사이클에서의 고점이거든요. 당시에 투자했다면 22년 말에 70% 정도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되는 돈으로 내가 투자했다면 70%가 빠진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을 복귀하는데 한 2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2년 정도가 걸린 거죠. 그 기존의 전고점을 뚫고 이제 뭐 두세 배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장기적으로 거치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목돈, 잘 움직이지 않는 유통기한이 긴 돈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두 번째 방법은 적립식이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사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할 때 사람들이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걸로 해서 언제 이제 부자 되냐.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크게 넣고 그냥 기다린다거나 빨리 올리기를 기대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트코인을 사는 거고요. 이 방법이 좋은 거는 이제 적립식은 DCA라고도 하는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이죠. 그래서 어떤 자산을 사는 이제 달러 코스트 비용을 평균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게 하락할 때 상승할 때 다 먹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미래에셋이라는 증권사에서 뭐 1억 모으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적립식 투자 총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립식 투자를 하기 좋은 자산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변동성이 커야 된다. 두 번째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된다. 이게 딱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적립식하기가 딱 좋고요. 비트코인을 만약에 이제 15년 1월 1일 그리고 16년 1월 1일, 16년은 회복장이거든요. 17년은 상승장이고 18년은 하락장, 19년 20년은 회복장이에요. 이때 1월 1일마다 그냥 비트코인을 4년 동안 DCA 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40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4년? 4년. 네. 그래서 5배.
예, 400%. 그래서 언제 1월 1일이든지 내가 4년 동안 비트코인 DCA 한다 그러면은 400%가 나오는 거예요. 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언제든지 했을 때 4년 동안 DCA 했으면은 400% 수익률이 나오는 시점을 맞이해요. 딱 끝나는 시점에 된 해도 있지만 중간에 된 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은 언제든지 맞이하게 된다. 비트코인을 4년 DCA 하다 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이제 매주 매일 했을 때 제가 보니까 매일 한 게 10% 정도 수익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나중에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했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뽑아보니까 이때도 10% 매일 한 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23년 1월 기준으로 매주 매일 했던 거를 또 뽑아보니까 매일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냥 매일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매일 산 게 한 10% 정도 높더라고요. 매주 매일 했던 걸로 비교해보니까. 그래서, 역시 매일 하는 게 낫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은 포인트네요. 10%면 또.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예, 비슷한 거죠. 예. 또, 그리고 그게 또 10%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예. 중간에 또 하락이 또 크게 나올 있을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 더 사고 싶은 게 우리 심리잖아요. 그래서 비트 세이빙에는 스마트 저금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사고요. 그리고, 오르면 덜 사고. 자동 알고리즘으로. 자동 알고리즘이 있어서 구매 비중을 좀 스마트하게 조정을 해주는 거고, 저도 그래서 저희 거 씁니다. 저는 파는 사람이 그 서비스에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잘 쓰고 있냐 중요한데, 저도 저희 거 쓰고요. 저도 비트코인이 빠지면 더 사고 싶은 사람이고, 오르면은 좀 덜 살 수 있을까 싶은 심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해놓으면 좋습니다. 돈이 갑자기 들어올 때도 있고, 더 사고 싶을 때도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변경을 하고요. 근데 구매 비중 자체는 제가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쌀 때 더 많이 사주고 비쌀 때 더 적게 사주는 스마트 저금통으로 그냥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락장이 없는 거, 그냥 조금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락장이 있는 건데 예전과 같은 케이스로 좀 많이 빠지는 거, 예전에 뭐 50-60% 빠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덜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이거 예측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사는 게 정말 답일 것이고, 어떤 타이밍을 내가 노리다 보면 그냥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사는 게 좋겠다. 4년 동안 DCA 하면 그냥 400%의 순간을 봤는데, 그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꾸준하게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매도 전략들은 잘 안 쓰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매도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는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그냥 잘 사고 뭔가 이제 어떤 뭐 이유로 인해서 팔아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파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저는 매도는 잘 고려하지 않는 편이기는 하고요. 100만 원의 여유가 있다. 그 포트폴리오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메타플래넷의 CEO가 어떤 질문 받았을 때 비트코인의 비중을 어느 정도 하면 좋냐라고 했는데 100%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믿는 자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높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있고, 요것도 이제 비트 세이빙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매 비중을 조절하는 스마트 저금통, 그래서 쌀 때 더 많이, 비쌀 때 더 적게 사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타기라는 게 저희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질 때 더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뭐 매일 사는 건 아니더라도 뭐 8, 9회 정도? 요거는 구매 빈도를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이제 하락 신호가 포착이 될 때 해줍니다. 그래서 스마트 저금통이랑 이제 물타기를 조합해서 쓰는데요. 저는 요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뭐 좀 이제 걸어놓고 80만 원, 뭐 90만 원 뭐 구매할 수도 있고 50만 원, 60만 원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맞춰놓으면 좋지 않을까. 거래소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비트 세이빙에 두 개의 계좌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는 매일 사는 거 스마트로. 예. 그래서 얘는 뭐 알아서 그냥 조금씩 조절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타기로 폭락할 때 확 사는 거. 예. 그럼 뭐 어차피 한 계좌에서 이게 돈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맞습니다. 결국 그냥 사는 거군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매일 괜찮네요.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물타기는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요 정도는 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냥 금액을 나눠 넣는 거죠. 예,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타기 계좌는 네. 그거는 어떻게 그걸 유료로 써야 되는 건가요? 예. 이 책을 구매하시면 책을 구매하면. 1개월 무료 회원권이 저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트 세이빙이 기본적으로 2개월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시면. 그래서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좋다 하시면 연장하시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희가 추천사를 받았었거든요. 달란트 투자 레아 대표님이랑 봉현이 형이랑 아토믹님 추천사를 받았었는데, 아토믹님이 특히나 그런 얘기 했었어요. 비트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이제 알게 되니까 뭔가 이제 장기적인 호흡을 갖게 된 거죠. 뭔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봉현이 형도 이제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샀거든요. 그 친구도 매월 샀던 사람이고, 아토믹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되게 이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저축해왔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현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그냥 저축을 하면 알아서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고, 나는 이제 현재 삶에서 내가 이제 몰입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가정과 일이겠죠. 가정에서는 이제 와이프랑 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직장에서는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비트코인에만 저축을 했는데 계좌가 불어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도 웅달책방에서 소개했었지만, 땡스가 포 비트코인이라는 책 저희 같이 했었잖아요, 대표님. 거기에 보면은 비트코인을 저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나쁜 돈이랑 좋은 돈, 선한 돈을 거기서 구별을 하는데, 예전에는 저축을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고 크리스천들은 믿었는데 부자 안 되잖아요. 투자 활동해야 되고, 또는 나아가서 투기까지 해야지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됐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저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선한 돈이다, 강한 돈이다 라고 얘기를 땡스가시 해주잖아요. 정말 인생 사는 법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비트코인 열심히 저축하고 내가 현생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부자가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다들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넬 비트코인 클럽이라고, 코넬이라고 이게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리서치하는 이제 동아리 같은 거 클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이 그래도 비트코인 어답션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여기도 보면 재밌는 게 미국인 85%가 비트코인을 들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38%가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잘 알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6%만이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라는 걸 이해한다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해요. 들은 거랑 느낀 거랑 아는 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제대로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면서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라는 걸 정확히 모르셨다면 공부해볼 만하다, 비트코인을. 그러면 공부를 하면은 비트코인을 사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한 건 아니고 마이클 셀러가 했지만,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을 사게 된다라는 거를 저는 좀 강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삶의 호흡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제 분들의 추천사를 또 많이 받았었는데, 봉현이 형도 그랬던 것 같고, 아토믹 님도 그랬던 것 같고, 삶의 호흡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현생에 집중하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땡스가 포 비트코인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오늘. 근데 땡스가 포 비트코인이라는 책 보면, 비트코인을 저축하면서 뭔가 이제 이 삶 속에서 뭔가 좀 더 여유롭게 살고, 뭔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짚어보고, 그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90년대, 80년대 사셨던 분들은 이율이 막 10%, 15%니까 정말 예금이나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깨지면서 부동산이나 지금은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땡스가포 비트코인 지미송님 왜 이제 공동 저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비트코인은 저축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80년대, 90년도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불러온 건데, 10%, 15%를 더 높은 수익률을 비트코인이 지금 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꾸준히만 모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년 예금 들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사실은. 네네. 연평균 거의 40, 50%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다시 80, 90년대가 더 좋은, 그게 다시 리턴 되는,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분들의 방식으로 불을 잃었지만, 제가 이제 저희 동갑의 세대와 후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 세대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트코인 저축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수단이 많지 않다. 비트코인이라는 정말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좀 잘 저축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 들어올 때 그 프리미엄이 붙으면 시장이 과열된 것들이 데이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보조지표로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절대적인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하고요. 근데 보조지표로 볼 때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됐는지, 한국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볼 수 있는 거라서 좀 좋은 지표 중에는 하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세이빙에서 그 스마트 적금할 때요. 네. 비트코인 모을 때 네. 그거는 많은 온체인 데이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네네. 알고리즘을 구축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거기에 뭐 김치 프리미엄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건가요? 김치 프리미엄 자체는 넣지는 않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유의미하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좀 많이 넣었고요. 대표적으로 뭐 MVR 예, MBRB가 있고 뭐 프로 멀티플 있고 어. 뭐 단기 장기 중장기 SOPR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다 정말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할 때도 진짜 많거든요. 데이터를 다 넣어보고 돌려보고 좀 유의미하게 나오는 지표들로 구성을 좀 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이 이제 비트코인의 강국이 되는 희망이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한국은 특히나 이제 트렌디한 거에 좀 민감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ICO도 가장 활발했고 NFT, 뭐 메타버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항상 한국에서는 2순위, 3순위였던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제가 이 씬에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비트코인은 항상 2순위, 3순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네, 반면에 미국은 비트코인 액트를 하고 나서 지니어스 액트를 발의를 했었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단단하게 기반으로 한 뒤에 거기에 디지털 자산 산업을 쌓고 있거든요. 한국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비트코인을 1순위로 올려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특성이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제 최근에 좀 느껴지는 게 버블이 끼는 느낌들은 항상 좀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제 케이스, 비트코인이 조정이 거의 없이 그냥 올라가는 케이스 있을 수 있고, 예전같이 뭐 5, 60%의 조정이 없이 뭐 한 30% 정도의 조정만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세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케이스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4년 DCA를 계속 좀 전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사이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4만 달러에 내가 비트코인을 샀어 라고 한다면 그 가격이 잘 안 올 거거든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비트코인 4만 달러 뭐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예, 지금 시점에서 4만 달러 정도가 올까? 지금에서 70% 빠진 가격? 예, 올까라고 생각하면 잘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바이앤홀 거치식이랑 적립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치식은 정말 이제 유통기한이 긴 돈 같은 경우에는 목돈은 정말 목돈으로도 분할해서 사겠지만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들고 있을 때 정말 빛을 발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내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치식, 적립식 두 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긴 돈이라면 정말 그냥 부동산처럼 생각하시고 좀 오랫동안 들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하신 관점으로 사이클대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런 패턴들이 먹혔던 것 같고요. 근데 과거의 패턴이 이후에도 반복될 것이냐는 여전히 저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100% 개런티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이게 그 비트코인을 사기가 어려운 지점은 내가 더 싼 시점에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심리인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사이클에서도 항상 반복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 가격에서 만약에 또 팔았으면 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거인의 정원 출판사에서 네.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많이 좀 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2024년 1월에 네. 책을 한 권 냈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5,500이었어요. 근데 불과 한 달 됐나? 그렇게 했는데 1억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30%가 빠졌어요. 예. 근데 이제 1억이 됐을 때 많은 국민분들이 막 들어오셨어요. 예. 그리고 책도 이제 막 팔리고. 예. 근데 이제 30%가 빠지는데 이게 6개월이 지속되니까 진짜 책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우선은. 그리고 이때 물려 계신 분들이 저희 네이버 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증 계좌를 막 올려주시는데 8천, 9천만 원에 물려 있어가지고 이거 회복될까요? 그리고 막 9,500에도 물려 계시고. 예.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2024년 9월이에요.
제가 이거를 3일 전에 확인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25년 8월이잖아요. 한 11개월 지났거든요. 이거 지금 2배 돼 있잖아요. 그게 돼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때 매수를 했으면 물량을 늘렸으면 너무 좋고, 또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만약 이때로 돌아가시면 2024년 9천만 원대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다 몰빵 집 팔아서 들어간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죽을 것 같고 네. 책도 안 사고 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버티니까 2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당시의 고점은 내일의 저점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면 좋다. 불과 1년이에요, 진짜. 그렇죠. 4년 정도만 진짜 굳세게 붙들고 가면 4배, 5배 네. 노려볼 만하다. 예. 비트코인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크립토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미국이 이제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표현들도 했었고, 본인의 이름으로 된 코인까지 찍어내는 등의 트럼프가 이제 베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과 좀 무관하게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돈 자체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함의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초반에 좀 나오지만, 마이클 셀러라는 의장이, 그 스트라티 의장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걸로 채택을 할 때 영감을 주었던 이제 아티클이 있어요. 리날덴이 쓴 아티클이고 The 30 Reasons I'm Investing in Bitcoin이라는 거거든요. 3가지 이유로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가 이제 희소성, 그리고 희소성과 네트워크 이펙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반감기라는 기술적인 요인이고, 세 번째가 매크로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른 지금 보면은 다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희소성이라는 거에 다들 이제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네트워크 이펙트, 사람들이 정말 뭐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을 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오늘도 이제 기사 난 거 보니까 브라질이랑 인도네시아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어떻게 모을까를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글로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너무나 잘 캐치하게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 이펙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반감기라는 이제 기술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매크로.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들과 결별하고 있잖아요. 정말 미국이 미국으로서 그 본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고, 각자 도생이 좀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글로벌리 봤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각 국가들 간에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그 와중 속에서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처럼 대했던 돈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말 포토녹스 안에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모든 것이 무사하길, 포토녹스의 모든 것이 무사하길 바라지만 금이 정말 제대로 없으면 화가 날 거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 함의는 이제 금이 제대로 없을 거라는 그냥 그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금이 제대로 없으면 그걸로 뭘 할 거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왔을 때,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 사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한 이제 금을 뭐 당시 이제 구매했던 가격에서 현재의 가치로 평가를 했을 때 거의 몇십 배 올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돈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 사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수익을 이만큼 거뒀으니. 정말 이제 그런 함의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 부채가 너무 쌓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장기적인 이제 자산으로 이제 또 해결하려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빌린 돈만큼 이제 경제의 성장을 만들어내려는 것들도 뭐 AI, 반도체, 제조업 다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근데 좀 이제 만들어내려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두 개의 축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러랑 비트코인이고, 달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만 갖춰내면. 그러면 사실 저희는 한국은 그래도 좀 이제 덜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정말 저도 이제 남미 여러 국가들 보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 달러에 대한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면 땡큐잖아요. 달러를 본인들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제 비트코인 두 개로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들을 너무 잘 해왔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기의 99%의 점유율은 중국입니다. 와, 채굴기. 채굴기는. 와. 채굴기는 이제 중국이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채굴 자체를 이제 중국에서 못하니까 다 해외 수출해서 팔았었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소비랑 이 보유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나 보유는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죠. 그래서 산업적으로 볼 때는 이 둘이 항상 이제 붙었었는데, 또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는 나라잖아요. 본인의 그
중국의 돈을 CBDC를 만들기를 원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싸움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보여지는 스탠스는 어떻게 갈지를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던져주지만 중국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은 줄 수 있는지 헤게모니 싸움을 미국이랑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보면은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는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하지만 역시나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건 미국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좀 자유롭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미국에서는 지금 뭐 얘기하잖아요. 그 지갑 사용에 대해서도 정말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개인의 부가 나라의 부를 만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 개인의 부를 좀 통제하려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개인들이 부유하면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규제를 덜하면 더 쉽게 비트코인 잘 사고 모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정말 자유롭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개인 지갑에서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내가 한국에서 비트코인 잘 모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보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런 이제 부자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정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도 잘 저축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통로들을 열어줘야 한국에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개인으로서는 그래도 비트코인을 지금 살 수 있고 폭발적으로 또 오르고 건강한 돈으로서 모으는 거에 우선 집중하는 걸로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또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는 게 예.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너무 애정하고 있는 이제 옹달 책방에 나오게 돼서 또 이 책을 소개드리게 돼서 좀 영광이고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매일 사도 좋은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신념과 그런 비트코인 여정을 담아서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쓴 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최근에 2세를 찍었어요. 그래서 많이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트코인을 살 거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비트코인을 샀고 내일도 비트코인을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저축의 대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투기적인 자산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도 사도 너무 좋은 저축의 돈으로 여겨주시고 잘 같이 비트코인을 모아보시죠. 감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나요?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가장 대표적이죠. 예,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 달러와 등 이제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코인에 대해서 이제 시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도 정책적인 접근이랑 세금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코인을 시장을 보고 있고 이 코인을 활용한 이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하는 편이라서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는 이제 단순히 이제 코인 투자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코인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아이디어나 이런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스테이블은 말 그대로 이 투자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런 게 많죠. 1코인당 1달러, 1코인당 1,000원씩으로 코인의 가치를 이제 법정 통화랑 연동시키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뜰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미국에서 지난 17일에 지니어스법 통과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연동시키겠다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이를 활용한 거래 등에 대해서 미국 하원에서 이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인데 이 말 그대로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에 골자로 하겠다. 근데 사실 미국에 이제 패권주의가 깔려 있죠. 말 그대로 코인을 미국 달러화랑 연동시켜가지고 전부 다 이제 주권을 잡으려고 하겠다. 이제 그거를 이제 모든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진짜 속된 말로 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지금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서 코인 찍어내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이미 늦어질 것 같아요. 이 코인이 왜 필요하냐면 속도가 엄청 빨라요. 거래 속도가 엄청 빠르고 수수료가 엄청 낮아요. 그리고 안정성을 갖춘 게 이제 특징입니다. 통상 외화 송금하실 때 여러분들 외화 송금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영업일 기준으로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돼요. 수수료도 엄청 높습니다. 평균 6.4% 정도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실시간 결제예요. 제가 이 코인 결제 시간 봤는데 2, 3분이면 가요. 진짜 2, 3분이면 갑니다. 비트코인 이동하는데 2, 3분 걸려요.
그러고 이제 수수료 자체가 적죠. 0.5%에서 뭐 3%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이걸 딱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다 쓸까 이러시는데, 수출입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근데 수출입할 때요, 이 코인으로 이동하면 아주 빨라요. 그래서 법인 계좌가 저는 빨리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법인이 빨리 코인 계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사업용으로 쓰는 겁니다. 법인이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관점이 아니라, 법인이 그 매출이나 매입을 할 때 코인으로 주고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이 받았던 게 그거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러시아랑 이렇게 이제 수출입을 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루블 불안해서 못 받겠다. 그래서 코인으로 받으시더라고요. 딱 비트만 받으세요. 아니면 이런 테더 이런 것들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매출 매입 어떻게 하면 되냐? 아, 그거 그 날짜에 딱 나왔던 기준 가격이 있다. 그 가격을 회계상 처리만 제대로 하면 된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장벽도 많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만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탈세만 안 하면 돼요. 이런 제도적인 보안,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외국환 보합법이나 이제 말 그대로 자금 거래, 그러니까 자금 거래 블랙마켓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막 보이스 피싱이나 이걸로 이제 마약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작용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걸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미국에서는 이걸 이미 쭉쭉쭉쭉 뻗어가면서 이제 적당히 규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자기들의 달러 위상을 더 올릴 텐데, 우리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당에서 이제 이번에 여당과 야당에서 전부 다 이제 코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안도걸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자격 요건을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발행하려고 하는 법인에 대한 요건을 말해줬습니다.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 외환 정책까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겠다라고 제정안을 냈고요. 이 발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자격 요건이 있는데, 이게 좀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금융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도 이제 발행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기 자본금이 좀 높습니다. 50억 원인데 뭐 10억, 5억 원도 있었는데, 사실 50억 원도 좀 낮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코인런이 일어나 버리면 그 자금을 다시 메꿀 수 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 전산 설비랑 전담 인력 구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 자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금이죠.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 국채 지방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인런에 대해서 다 대비하겠다라는 거죠. 잘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할 때도 이제 내가 50억 자금 마련하고 바로 했는데 안 돼버리면 이제 사업이 크게 난항을 겪으니까 예비 이렇게 이제 조사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발행업 인가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 해외 송금으로 외환거래법 우회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도 줄 거다, 해당 기관에.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이런 걸 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기관에서 전부 다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양한 기관이 생기다 보면은 이게 협업이 또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도 이제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저는 진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인이 이제 루폴로 허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초반에 오히려 엄격하게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이제 김은혜 의원님이 또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법안도 대표 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명동에서는 이미 화폐예요. 이제 명동 가보시면 이제 나는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걸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분들 이미 테더로 거래 엄청 많이 합니다. 그냥 바로 상인들이 테더로 받아요. 이미 그렇게 이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이제 내국인들은 그것에 대한 걸 잘 모르죠.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맨날 카드 쓰면 되니까. 이게 편하잖아요. 그냥 쓱 긁고 끝이니까. 근데 외국인들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 그 카드 수수료나 이거 강하잖아요. 근데 테더 수수료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바로 테더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방한 시대가 2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기본 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인적 자원이랑 그 다음에 수출입 이런 걸로 많이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한류라고 봐요. 엄청난 시장입니다. 정말 엄청난 시장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제 뭐 한류 뭐 예를 들어서 뭐 싸이나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 나갔을 때, 저 얼마나 가겠어요 이랬지만, 요즘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냥 이제 웬만하면 먹힌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외국인이 지금 2천만 명이 외국인 방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전 시스템을 이미 만드는 거예요.
이미 명동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가지고 그거를 해주는 그 환전 서비스,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사업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써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아, 코인으로 내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뭐, 말을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하면 어떨까? 지금 10월 달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제 대대적인 한 번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업자의 뭐 40, 50%가 지금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내가 에어비앤비 활용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엄청 제가 봤을 땐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홍콩이나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코인을 이제 쓰는 것 자체가 엄청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페이에 연동된 카드 쓰는 게 아니라 알리페이 전자지갑에 보관해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충전해갖고 결제나 출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가 세계적으로 또 인정받을 거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저에 깔린 그 패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달러화로 이제 패권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의 활용도가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아주 큰 영향이라고 봐요. 그거랑 수출입.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업계에 관련된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뛰어드는 게 낫겠다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내국인은 잘 모르지만 오히려 다른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활용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왜 쿠팡에서만 물건을 팔아야 됩니까? 외국에도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다양한 그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좀 심플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국가에서 통제가 강하게 될 거예요. 그럼 국가에선 제가 봤을 때 이걸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민생 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그 민생 지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준다 그러면 저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어디다 쓰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민생지원금을 이 정도 주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가정하는 거예요. 정육점 가서 소고기를 사먹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풀리고 했으니까, 외식을 해서 소고기집 가서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실제 지역, 시간별, 업종별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정밀성하고 투명성을 분명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타겟팅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면 이거 속된 말로 요즘 민생지원금 골치가 뭐냐면 이걸 카드깡 하듯이 써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다라고 봐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활용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대상과 수출입,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는 데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정부에서 쓴다 그러면 정부랑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돈을 주거나 돈을 받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이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카드사의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우선은 카드 업계는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본인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태스크포스 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시대적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사도 그걸 알고 있어요. 생태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돼버리면 그러게는 우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내국인은 바로 당장 크게 바뀌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대상이 내국인이 없어요. 내국인은 즉각적으로 이걸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우리가 휴대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결제 시스템이 엄청 편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바로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QR코드 결제로 가지 않으면은 카드보다 빨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에서 그걸 엄청나게 집중하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카드사를 만들지 못했던 금융 시스템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토스 같은 이런 이제 업체에서는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행적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이냐, 이런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카드사에서는 상표권 출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이제 너무 범람을 하면 그것도 시장 생태계가 또 너무 혼선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정부가 규제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혼선이 많이 유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반 신설하고 디지털 화폐실 정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이쪽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겠다. 왜냐면 중앙은행에선 디지털 화폐, CBDC죠. 이 업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논의해서 대응하겠다. 근데 한국은행은 당연히 이제 이런 접근을 해야죠. 왜냐면 코인 런, 대규모 상환 요구 여파가 생기면 우려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결제 및 운영 방식에서 기술 오류나 분명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볼 거고, 리스크가. 그다음 외국환 거래, 이제 외환 거래랑 자본 유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했을 때 처음에 시스템으로 이거 못 잡아내면 사실상 해외 반출 엄청 쉬워지잖아요. 왜냐면 주식은 국외 반출세라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국외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주식이나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서도 해외 주식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미 먼저 양도소득세 27.5% 내고 다시 뭐 너가 5년 이내에 들어오면 다시 돌려줄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어버리면 잠깐만, 이건 안 되겠는데? 왜냐면 코인에 대해서 아직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 전출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금 대체로 은행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물론 이자 지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 추후에 이제 계속 변형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인은 계속 변화가 있지만 전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게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코인에 대한 이제 활용도도 높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당연히 이런 것도 생기지 않겠어요. 한국 원화로 된 스테이블 코인을 전환을 해서 무조건 한국 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분명 열릴 거니까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